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은 지금 1시 56분인데 좀 일찍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뭐 그간 방에서 계속 별다른 활동을 안 했어요. 뭐 딱히 할 게 없어갖고 활동을 안 했는데 일단 제가 전일 영상에서 로봇주를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보유했던 로봇주가 거의 한 40% 가까이 상승 중이거든요. 수익률이. 오늘만 20% 정도 튀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IT캠 제가 IT캠을 영상 아마 마지막 영상에서 IT캠을 거론을 했을 거예요. IT캠이 오늘 이제 128%로 완전히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128% 상승을 해서 월요일날 일단 쿠팡 사태로 보안주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외부의 해킹이 아니라 이제 내부자가 정보를 빼돌린 것이라 갖고 아마 단기적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상승을 했나? 단기적 이슈로 끝난 것 같아요. 오늘은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마 뭐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사이버원이랑 한싹 그리고 파수는 오늘도 오르던데. 어쨌든 매수를 해놔서 사이버원 전량 매도를 했고 한싹도 매도를 했고 파수는 아직 목표가가 안 돼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팔았는데 일단 그렇고 카티스는 이제 제가 기존에 그 무중 종목으로 갖고 있었는데 근데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아마 보안주 섹터에 속해 있긴 한데 보안주로 간 것 같진 않아요. 개별 이슈로 간 것 같고 네, 그렇게. ITKM은 무슨 종목이지? 뭐, 어쨌든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IT캠 상한가 가까이 먹었고, 삼양인치캠 상한가 먹었고, 피노도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피노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제가 유료 리딩 할 때 추천주였는데, 목표가보다 더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니까 오늘에서야 이제 튀는데 화요일까지도 제가 보유한 로봇주는 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 보고 이제 팔로우해서 그 종목들을 추격 매매를 하긴 했는데 일단 그러면서 수익이 나면은 제 종목을 더 사는 방식으로 했죠. 근데 어쨌든 어제까지는 튀지 않았다가 오늘 튀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연속해서 카티스 급등했고 이노테크도 급등을 했고 코오롱 모빌리티도 있는데 안 적었다. 코오롱 모빌리티랑 적어야지. 코오롱 모빌리티랑 큐렉소 이것도 로봇주 요렇게 튀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림을 제가 이걸 이제 그 화요일날 작성해 놨거든요. 작성해 놓고 방송 찍으면은 방송에서 얘기해야지 다음날 관종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근데 튀었어요 이날 세림이. 그래서 세림을 급하게 매도를 했고 요게 이제 전일 뽑아놨던 그러니까 오늘자의 관종이죠. 전일 뽑아놨던 저는 이제 여기서 뭐 비중이 하나 많이 산 건 요거거든요. GC지놈이랑 제 전기차주가 갈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전기차주가 있어요 하나. 그거 많이 샀는데 그거 생각보다 덜 간 게 아니라 거의 안 갔고 다른 전기차가 가더라고요. 화신이랑 이런 거. 화신 있어서 뭐 그걸로 수익을 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건 안 갔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돼서 국토교통부가 뭐 어떻게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건설주가 튀었다. 그 이거 전에 제가 이제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은 간다 품질주가 간다는데 얘는 그냥 이슈 자체가 괜찮은가 봐요.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음. 그 강남터미널 뭐 고층 빌딩 짓는다 그런 이슈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쭉쭉 상승을 한다. 그리고 전일 뽑아둔 관중을 보면 대충 여기서 알 수 있나?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유튜바이유도 살짝 튀었었다.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관련주 매매를 했다. YJ 링크. 아, YJ 링크도 전기차구나. YJ 링크는 어제 샀었습니다. 여긴 없는데. 모티브 링크가 착각했나? 모티브 링크도 아마 전기차 쪽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 그리고 많이 샀던 거는 오늘 안 갔다. GCG놈은 좀 가서 그나마 좀 수익이 났고, 미래 컴퍼니가 이제 제가 모았던 로봇주인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언제지? 한빈레이저 어저께인가 그저께 매매했던 거고, 피노, 큐렉소 이거 어저께 매매했던 거고 급등해서, Y2 솔루션 이거 오늘 매매한 거고, IT캠은 11월 중순쯤에 사서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계속 매매는 했는데 이제 이때 사놓았던 거를 오늘 다 판 거죠. 다 팔았을 때 128%가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보종 안에서 보유 종목 안에서 거기서 이제 스윙을 하고 단타를 치면은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일봉으로, 이게 하나의 일봉이라고 치면 일봉 안에서 계속 단타를 치는 거고, 이게 주봉이 되면은 주봉 아니 이게 일봉이 아니라 이게 하루 안에서 벌어진 일이면 이게 단타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뭐 한 2, 3주 동안에 벌어진 일이면 이게 스윙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니까 보종 안에서 계속 매수 매도 하는 거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 안에서 스윙을 친다. 또 스윙 종목 안에서 당일 단타를 친다.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ST는 왜 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갖고, 아마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삼전도 올랐거든요. 저 전일 삼전을 샀는데 삼전이 지금 한 2%좀 넘게 수익 중인데 그거 해서 같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YJ 링크 로봇 전기차, 로봇도 있더라고요. 전기차 어쨌든 세림은 아마 왜 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튀었는데 뭐 왜 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고 이노테크도 왜 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먹었고, SOS11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쪽이고, GC지놈이 이제 전일 관종 후 매수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BS가 어디 안 찍힌 게 있는데, Y2 솔루션인가? 피노, 한빛레이저. 시간외로 사서 분봉에서는 안 찍힌 게 있어요. 미래컴퍼니였나? 이건가? 아닌데 다 찍혔는데. 뭐 어쨌든 그랬다. GC지놈 이제 어저께 샀는데 목표가가 8150이었거든요. 8150을 샀는데 NXT에 그 거래량 없이 찍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찍고 빠졌다. 그래서 좀 짱난다. 미래컴퍼니 상승, 3로직스 상승. 이제 환율에 대해서, 고환율에 대해서 친구가 이야기를 해갖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저를 태그해서. 환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똑같이 벌어도 많이 가난해진 건데 이 시국에 어떻게 투자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 이게 사실 어 그렇게 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맞네. 고속버스 터미널 뜨네. 천일고속. 사실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락을 했냐? 그거 차이일 뿐이거든요. 환율이라는 건. 전일 친구가 이제 환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환율이 아니더라도 물가는 실시간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물가는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을 하게 돼 있고,
하고 있고, 그럼 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건 그 상승한 순간에도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예전에는 뭐 한 500원이었어요, 한 그릇에. 근데 짜장면이 지금 가치가 희소성을 갖게 됐네, 짜장면이. 짜장면이 이제 멸종되기 직전이라 비싸졌나요? 그게 아니죠. 짜장면은 지금도 계속 밀이랑 뭐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을 했겠지만, 그 상승하는 것 자체도 짜장면이 뭐 희소성을 가져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가치가 상승을 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그렇거든요. 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이유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화폐를 발행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짜장면의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은 인구가 이제 융통할 수 있는 화폐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폐가 늘어났는데 그 화폐를 계속 발행하니까 결국에 물가가 상승을 한다. 이제 굳이 환율이 아니더라도 물가도 계속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치 환율만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는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구구들이 쓰는 과장법에 해당하겠죠. 환율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아지는데 나라가 뭐 망해가느니 베네수엘라 되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가 상승할 때는 뭐 했어? 물가가 짜장면이 500원에서 지금 7,000원 되는 동안 그때는 뭐 했어? 왜 망해간다는 소리 안 해, 그때는? 물가가 그만큼 상승한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얘긴데. 뭐 물론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율이 이렇게 변동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절대적으로 봤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가 환율 때문만은 아닌데, 마치 환율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소들은 많다. 물가도 있고, 물가도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또 뭐 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환율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결국 이제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환율이 오른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제 영상 중에 밑에 나올 건데, 제 영상 중에 그거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이거 왜 썸네일이 안 뜨지? 썸네일 떠야 되는데. 어쨌든 저걸 보면은 왜 환율이 상승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무슨 뭐 이재명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돈은 2022년부터 엄청 찍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찍어낸 건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관점에서는 제가 설명했던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에는 당연히 이제 달러를 투자해야겠죠. 저는 친구한테 코스피 상승률이 환율보다 높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달러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긴 늦었다. 저는 이제 1080원인가? 요때 달러로 환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주식하고 어 해외 선물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1470원이니까 지금 환율이 계산해보면 얼마야? 수익률 1080 1470. 저는 이미 환차익으로 36%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36% 이득이 난 거죠, 지금 환전을 하면. 근데 거기서 이제 주식이나 뭐 선물로 수익을 냈으면은
가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관점은 그게 맞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설명한 거는 코스피가 상승률이 더 높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1360원에서 지금 1470원이 됐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8% 정도 상승을 했다, 환율이. 그럼 원화 가치가 8% 하락을 한 거죠. 8% 하락을 한 거죠. 그럼 그 동기간 대비 코스피는 얼마나 상승을 했냐? 이건 2470은 정확히 아닌데 아마 한 2450? 뭐 그 정도 될 거야. 2500? 그 정도 될 건데 어쨌든 한 60% 정도 상승을 했다. 60% 상승을 했으면은 대충 계산하면 47%인데 그 계산법이 이제 밑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제 대충 어림잡아서 계산한 건데 밑에 계산법이 나와요. 일단 흔히 생각하는 게 환율은 계속 변동적이거든요. 변동성이 있어요. 뭐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빠져서 1000원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정확히 뭐 답이 나온 게 아닌데 마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무한정 상승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면 계속 손해를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투자하는 방법이 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몰라요. 근데 변곡이 있어야 돼. 여기가 커다란 뭐 이슈가 있고 여기가 이제 끝이다 하는 그 변곡이 있어야 이제 빠질 일만 남았네. 그러면은 빨리 환전해야지.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외국에 나가 있던 자본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왜냐면은 지금 들어와야 최고점에서 먹어갖고 환차익을 노릴 수 있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그런 변곡이 있어야 되는데, 변곡이나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고점이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상승을 할지, 어떻게 하락의 모멘텀이 될지 그걸 못 잡으니까 외국 자본들이 손쉽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면 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70원인데 지금 뭐 2000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면 좀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2000원에 들어오면은 훨씬 이득이니까 거의 한 50% 정도? 50%가 되나? 700. 한 40 몇 프로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무한정 상승하기만 할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근데 알 수 없다, 이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그리고 가령 내가 이제 주식으로 300%를 먹어. 그리고 환율이 다시 돌아와. 1000원으로 돼. 그럼 나는 손해인가? 아니죠. 환율을 놓쳤긴 했지만 나는 300%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아니지. 그 기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300%를 시작하는 시점에 환율 대비해서 어쨌든 이득이 되겠죠. 그리고 환율이 1470원에서 1000원이 됐으면은 그만큼 또 수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제가 수치로 계산을 해봤는데, 요 이제 영상은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 1470 환율 폭등, 원화가치 폭락, 휴지 조각,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이제 그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게 지금 뭐 사람들이 이재명이 돈을 엄청 찍어내서 그렇다. 근데 그 돈 찍어내면 이재명이 돈 찍어내서 뭐 했냐 물어보면은 소비 쿠폰이래요. 근데 이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소비 쿠폰이 얼마였지? 12조인가? 2조인가? 뭐 얼마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막 큰 돈이 안 돼요. 돈 찍어낸 발행 물량은 엄청나거든요. 2022년부터 찍어낸 물량이 미국이 찍어낸 거에 6배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정확히는 그거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만치 찍어냈어요. 찍어내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화폐량이 늘어난 거예요. 시중에 계속 풀린 거예요, 화폐가. 그걸 이제 하느니 하는 건데, 하느니 왜 그랬냐? 결국에 그 돈 찍어내서 환율 방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을 계속 만든 거죠. 그거 왜 그렇게 했냐? 부동산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게 그 시기가 2022년부터 대충 이제 영상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미국이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따라서 풀었어, 문재인이. 따라서 풀었으면은 그것까지는 잘했다 이거야. 똑같이 추종을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그래 괜찮아. 그럼 이제 다음 정권에서 미국은 이제 코로나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것 같다. 물가가 너무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했단 말이에요.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을 했어. 근데 격차가 미국이 한 5% 정도 올렸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한 3%밖에 안 올렸어. 격차가 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상 최대치 금리 격차거든요. 최대치 금리 격차면 어떻게 되겠어? 가만히 있어도 5%의 예금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이 다 쏠리겠죠.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되니까. 다 달러가 미국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중 무역 분쟁을 하고 있어.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은 지금 이제 막 관세 정책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럼 다시 또 돈이 미국으로 쏠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악순환이 돼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갈 일만 계속 생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돈을 찍어내 갖고 이미 환율은 그때 이미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이미 계엄하는 시기에도 상승을 했어요. 계엄 때문에 상승을 한 거는 그 뒤에고 계엄하기 전에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12월 계엄 때인데 급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율 방어를 돈 찍어내는 걸로 계속 하다가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 이제 한번 쭉 하락을 했는데 이제 요때가 3월이어서 이재명이 들어오고 나서 쭉 안정세를 찾다가 다시 상승을 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이제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이 연준은행이 아 한국에 리포트 보고서를 하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뉴스를 이때쯤에 아마 뜬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어서 환율을 방어를 한다. 그런 거를 막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보면은 제가 이 영상에서 그 한은의 하는 사이트 가서 자료를 다 조사해서 사이트를 비교해서 차트를 비교해서 올렸거든요. 보면은 외화 보유고가 쭉 줄어들면서 환율이 계속 방어가 돼요. 그러다가 외화 보유고가 상승하는 시점이 여기랑 똑같아요. 환율이 다시 돌아가는 시점이요. 외화 보유고 이때까지 소진하면서 계속 환율을 방어했다가 이때부터 다시 외화 보유고가 상승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다시 환율이 튀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이창용이 돈을 엄청 풀었다. 금리를 안 올리고 돈을 풀어서 환율을 방어를 했었다. 그동안은. 부동산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에. 그래서 이제 아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아까도 설명했던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달러를 갖고 있긴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에서 더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서 더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나. 뭐 많아봤자 1500 수준인데 그 이상 가면은 거의 한 1800, 2000 되는데 그러면 진짜 IMF 때처럼 외화 보유고로 갔다가 다 막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이라고 하기엔 뭐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아까의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한 건데 환율이 8% 상승하는 동안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8% 하락을 한 거죠. 코스피는 6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 상승을 했어요. 환율이 8% 상승하는 동안. 그럼 실질 수익이 어떻게 되나 계산을 하면 실질 수익은
명목 수익률분의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아까 제가 물가도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나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이 물가 대신에 환율을 집어넣으면 돼요. 환율 상승률. 환율이 8%로 상승을 했고 명목 수익률이 60%다. 여기서 1 플러스 하면 60%니까 1.6이고 8%면 1.08이잖아요. 빼기 1 하면 실질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48% 정도가 된다. 근데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로 100%의 수익을 냈어. 그러면 2 나누기 1.08이잖아요. 마이너스 1 하면은 85% 정도 수익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환율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은 환율이 1000에서 그대로 1000이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100% 먹었으면 그대로 100%인데 근데 환율이 하락을 했다. 아니 환율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다. 그럼 얼마를 손해 봤냐? 한 15%를 손해 본 거가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 정도 손해를 보게 된 거고. 근데 만약에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 그러면 오히려 그만큼 8%를 더 수익을 본 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8%인데 마이너스 8%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계산을 그렇게 하면 명목 수익률에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8%를 더 이득을 봤으니까 그거 계산해 볼까? 1 빼기 상승률 하면 되겠네. 1 빼기 상승률 하면 1 빼기 0. 뭐 그렇게 계산하면 한 대충 한 70 몇 프로 되지 않을까? 12%가 빠졌으면 12% 더하면은 60에 72%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73%, 2%, 4%? 만약에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위기를 기회로 얻는 게 되겠죠. 왜냐면은 환율 상승률에 대해서 원화 하락분을 나는 달러로 방어를 했는데 거기다가 그만큼 또 수익을 냈다 하면은 더블이 되겠죠. 네, 그렇게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마무리를 짓기에 제가 이제 어저께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다른 친구가 이제 돈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 무슨 얘기하다 돈이 뭐냐고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 돈은 화폐입니다. 화폐라는 건 이제 재화를 거래할 때 쓰는 수단이고 결국 본질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재화에 있는 거죠. 물건에 있는 거죠. 상품에. 과거로 돌아가면 예전에는 이제 재화를 거래할 때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소고기 얼마 갖다가 뭐 생선 이렇게 하고 교환을 했어요. 근데 상품 대 상품으로 거래를 한 건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물고기가 필요 없어. 물고기가 저만큼 필요 없어. 아니면 나는 뭐 다른 게 필요해. 근데 소고기가 필요 없어. 그럼 왜 소고기랑 거래를 하지? 잠깐만. 어쨌든 이 사람은 물고기가 필요 없는데 물고기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소고기가 필요 없어. 서로 거래를 원하는 게 달라. 근데 이 사람은 수박이 있어. 수박을 원하는 사람은 소고기도 필요하고 물고기도 필요해. 양쪽에 수박을 나눠줬다가 거래하고 이쪽에서 수박을 서로 이렇게 뭐 어쨌든 그래요.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소고기를 조금 사려는 어부는 생선 몇 마리 들고 소고기 파는 사람이 생선이 필요 없으면은 그 물물교환 과정을 몇 차례 걸쳐서 지나야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화폐라는 건데 과거에는 뭐 정말 원시 시대 그때는 이제 뭐 조개 껍데기나 돌 같은 걸로 했고 조금 이제 문명이 된 사회로 넘어가면서 은화 뭐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은화 같은 걸로 거래하잖아요. 은화를 화폐로 써서 했다가 은화도 이제 무거우니까 그걸 얻다 위탁하고 상평통보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거래를 했죠. 그게 이제 화폐의 시작인데 은화에서 금으로 넘어가고 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그 증서를 써주는 게 이제 금본위제가 된 거죠.
결국 화폐는 금에 대한 증서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고 석유 가치를 알아본 미국이 석유 거래를 달러로 하게 해갖고 쉽게 말해서 석유 본위제를 시행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중국이 1대1로 해서 위안화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국의 정책이 왜 이런 식으로 이뤄졌나 이걸 따져보면, 중국은 미국이 계속 자기네를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성장을 많이 했는데, 뭐 미국 덕분에 성장을 했지만 어쨌든 성장을 했는데 견제를 하는데,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기축권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1대1를 통해서 무역 실크로드를 조성해갖고 그 거래를 위안화로 한다. 위안화를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달러의 기축통화의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고,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북극 항로를 하려고 하는 건 중국의 1대1로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친미에 가까운 행위가 된다. 저 요거를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어요. 북극 항로 설명을 할 때. 무튼 미국은 이제 석유를 도점해서 달러를 거래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세계를 장악했고, 결국 세계에서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건 기축통화권의 지위를 갖는 거다. 미국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걸 방어해내고 있다. 현재 무역 전쟁으로 해서 관세를 먹이면서 다시 미국으로 달러를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여서 가치를 보존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1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의 가치를 갖는데, 그게 어떻게 1달러의 가치를 갖냐? 미국채를 사요. 미국채를 1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미국채를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채가 1달러의 가격을 갖는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달러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 코인으로 빠져나갈 기축통화의 지위도, 비트코인이 지금 탈중앙의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된 거잖아요. 탈중앙화.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의 기축통화에 그걸 갖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해서 그냥 서로 말 그대로 물물 교환하는 그 증서를 디지털화하는 개념인 거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바로바로 나 너랑 이거 물물 교환했어 하는 증서를 바로바로 레코딩 해갖고 올리는 거예요. 어떤 서버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거래했대 하는 증서를 남기는 게 비트코인인데, 그게 이제 어떤 한 국가에 귀속된 게 아니라 탈중앙화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이슈를 받았던 건데, 그거를 다시 달러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 어쨌든 화폐란 그런 것이고, 결국 화폐는 화폐 즉 돈이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지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변동이 생기고 은금, 성유 등 실질 자산에 대한 거래 증서인 거지, 가치라는 건 결국 실물 자산에서 오는 건데, 실물 자산, 그 실물 자산이 주는 가치도 결국 희소성에서 온다. 이런 실물 자산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희소성을 갖기 때문이잖아요. 언젠가는 소멸하기 때문에, 원자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짜장면이 희소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제 설명했던 다이아가 비싼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다. 물론 이제 다이아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연금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치라는 건 한정된 자원 희소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인류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공통되게 가진 희소한 가치란 무엇인가? 그건 결국 시간이거든요.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인류 보편적 희소한 가치는 시간인데, 결국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재활한 건 결국 그 시간을 남들보다 아끼게 해주는 거야. 뭐 가령 가난한 자들은 고된 노동을 하고 남들보다 힘들게 살아도 더 안 좋은 걸 먹게 되고, 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헬스케어를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수명이 보편적으로 부자들보다 더 짧겠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에 돈이다. 아니, 돈이라는 건 결국에 시간이다. 그러니까 뭐 돈을 못 벌더라도 그 시간에 더 가치 있는 행동을 하면 그만큼 돈을 번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에 그걸 설명하는 건데, 그 친구가 또 그냥 이거 다이아가 뭐 희소성을 가진 이거 설명할 때는 막 좋다고 대단하다 그래놓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긴급 난독증이 있는지 못 읽겠다고 막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디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뿅.